네,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북한 위험 및 도발의 고도화 그리고 다변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번 세션 사회는 한국국방연구원 신생기 북한군사 연구실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승기입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와중에서도 어려운 발걸음, 귀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당장의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런 북한의 위협 자체가 이전과는 뚜렷하게 차이가 있다. 특히 이제 사실상의 상당한 증가를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 사실 그 수단과 방식이 과거와는 상당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달라진 방식, 달라진 인식, 달라진 방향성을 가지고 이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이상규 박사님과 손한별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평가와 분석 그리고 전망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분의 발표를 이어서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한 15분씩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발표를 하게 된 카이다 북한군사연구실에 근무하는 이상규입니다. 앞서 이제 그 사회자분께서 궂은 날씨에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행히 눈이 그쳐가지고 경치가 더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은 이런 경치도 감상하시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 핵 WMD 위협 평가와 전망인데 올 한 해 있었던 이제 북한의 그런 전략 변화, 그 다음에 현재 상태의 북한 위협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내년에는 특히 미국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2025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올해 두드러졌던 특징은 저는 이제 두 국가론의 제도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런 두 국가론 제도화가 여러 분야에서 이제 식별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대남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통일 관련된 조직을 명칭을 변경을 하였던 일이 있었고 또 헌법 개정 측면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적 국가로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조치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정차 방벽을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철도 차단 및 도로 폭파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고, 근데 저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이제 두 국가란 속에서 김정은이 주민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체제 생존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두 국가로는 적대적 공존의 일환으로서 공세적인 전략보다는 수세적인 전략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러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제 크게 이제 체제 생존 전략을 우리가 흔히 이제 군사 전략을 ends, ways, means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이 프레임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체제 생존을 목표로 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의 이제 생존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이제 방법으로서 군사적 억제력 강화, 그다음에 대내적 통제 강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남북 간 적대적 공존, 그리고 현재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중러의 전략적 이용 등을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위해서 여러 수단이 이제 활용될 수가 있을 텐데 특히 이제 핵 미사일 고도화를 뭐 군사력 억제력 강화라든가 여러 협상과 도발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러시아의 협력 강화 측면에서 이제 파병과 무기 지원 등도 그러한 일환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핵 미사일 고도화에 초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는 이제 북한의 기본적인 핵전력 구성을 이제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이제 우리 뇌에 해당이 되는 핵
전략과 작전 계획 측면에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계속 식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이제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NC2, NC3가 뭐 조기 경보 체계라든가 핵 방아쇠, 뭐 화상 경보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실용이 하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손발에 해당이 되는 핵탄두와 투발수단도 계속해서 다종화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현재 이제 북한의 그런 그 핵전력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먼저 핵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 당연히 이제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이 설명하시다시피 북한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세적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핵 전략 측면에서. 근데 저는 이 공세적 전략을 펼치면서도 전략적 계산을 북한이 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이제 만약에 위기 상황부터 핵전 확전까지 이렇게 확전 메커니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계산하에서 확전 우세 를 달성할지 혹은 확전 통제를 할지 선택할 것이다. 근데 이 확전 우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한미를 수단으로서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러한 이제 확전 우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전 통제는 아무리 이제 자신들이 수잔이 이렇게 고도한다 하더라도 한미의 재래식 전력이나 미국의 핵 전력에 비해서는 열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국에는 확전 통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확전 상황에서 자신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을 때는 또 역시 출구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면서 협상의 테이블로도 나올 수도 있다. 이게 과거 이제 트럼프 1기 때 나왔던 유사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예, 그런 이제 확전 속에서 그럼 북한이 현재는 한미의 재래식 전력, 미국의 핵 전력보다 열세하기 때문에 전쟁을 쉽게 선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제한핵 전쟁까지도 생각하고 이런 전쟁을 할 텐데, 그 속에서 조건이 충족돼야지 전쟁이나 제한핵 전쟁을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조건들을 이러한 것들로 보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 차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미의 디커플링 상황이 있어야지 북한이 전쟁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조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 상황을 뭐 안보 측면, 경제 측면, 외교적 측면 이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안보 측면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이 약화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전쟁 승리 조건에 해당이 되고 전쟁을 시도하거나 제한핵 전쟁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만약에 북한이 이러한 제한핵 전쟁을 시도한다면 그러면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제한핵 전쟁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한핵 전쟁은 핵무기를 제한된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행해지는 전쟁의 한 양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북한의 제한핵 전쟁 개념은 이제 목표의 제한, 특히 이제 특정 군사 목표나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역시 시간, 공간, 대상 측면에서 이러한 제한핵 전쟁의 범위를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한핵 전쟁의 수단 측면에서는 북한이 핵 및 재래식 통합 또 할 것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3대 군사 전략에서 기습전, 속전, 속결전, 배합전이 있기 때문에 이 배합전이 사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핵 재래식 통합의 한 종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식의 핵 재래식 통합 양상은 뭐 핵 탑재 미사일과 재래식 탑재 미사일이 동시 사용, 이제 섞어 쏘기라고 하는 그런 양상과 또 핵무기가 탑재된 장사정포나 방사포를 또 섞어 쏘기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북한의 현재 그런 핵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수단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이 공개한 탄두의 종류는 3종류입니다. 그래서 5차 핵실험 전에 공개했던 제일 왼쪽에 보시는 핵 분열탄,
그리고 디스코볼이라고 하는 저 전술 무기화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분열탄이 있고, 그다음에 6차 핵실험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초대형 수소탄이 있습니다. 위력은 당시 한 50킬로톤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공개한 화산 31이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는 위력이 한 4에서 7킬로톤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차 당대회 계기에 자신들이 이제 생산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초대형 핵탄두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수소탄의 개량형으로 위력은 한 수백 킬로톤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투발 수단으로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다음에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순항 미사일과 수중 드론, 화살 1, 2, 불화살 3-31, 그다음에 헤일 1, 2 등이 있겠습니다. 저는 왜 이 수단들을 예의주시해야 되냐면, 우리 요격 자산으로 조금 그 대응이 제한되기 때문에,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핵탄두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 생산 시설로는 플루토늄 프로그램과 9월에 공개했던 이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저는 9월에 공개했던 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만약에 미국 대화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강선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IAEA의 해마다 발간하는 세이프가드 리포트에서도 강선 우라늄 농축 시설은 공개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핵화 조건과 그다음에 신고 대상 시설, 그다음에 상응 조치, 대북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것을 교환한 것을 염두했다면은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이미 노출이 된 시설을 공개했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북한이 현재 최대, 그리고 내년에 최대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의 양을 한 2025년에는 120발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 2050년까지는 중견핵 보유국 수준인 한 300발까지 북한이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내년에 달성해야 될 북한이 이제 전략무기 5대 과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그다음에 15,000km 사정권한 타격 명중률 제고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과업이 있는데, 이러한 과업들이 이제 러우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기술 협력을 받아서 좀 더 25년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무기 개발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제일 어려운 과업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 조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래식 무기와 개발하는 것과 다르게 다른 이러한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NC2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이제 2년 전에 발표했던 핵무력 정책법에서 핵무력의 지휘 통제는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 통제를 따른다. 역시 이제 다른 핵 보유국들도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이제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역시 그러한 유사한 체계를 따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핵 전력을 발전시키면서도 취약성이 계속 식별이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는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그 ICBM의 시험이라든가 또 그 전술핵 공격 잠수함 공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실제 이러한 무기들이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정책 전략 측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실제 내용에 갭이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확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이제 한미 재래식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이 한미 재래식 능력에 비해서 열세하고 또 미국의 핵 전력에 비해서 열세하기 때문에 확전 우세를 어느 순간부터는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또 취약점이 있고, 또한 이러한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 비용보다 국가적 제재로 인한 국가적 비용이 과다하다라는 것이 북한의 취약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분 정도 남았습니까? 2분. 예,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적 공전 전략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계기의 전략적 도발을 계속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위기 상황을 관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7차 핵실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원래 핵탄두를 공개하고 몇 개월 있다가 이제 과거 5차나 6차를 보면은 바로 핵실험을 했는데 공개하고 1년이 넘은 시점 아직까지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현재 북한의 정세, 그러니까 러우 전쟁에서 받고 있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이제 미 대선 국면에서 대화 상대를 식별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전이 종전이 된다면은 인센티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 한 번쯤은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핵실험을 시도할 때도 대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형 핵탄두의 공개가 우선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되고 이제 인센티브가 줄어들 경우에는 북한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미 출구 전략 타진이라고 보는데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한 4개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 보시면은 이제 이제 미국 제도적 관계 개선의 유무, 그 다음에 완전한 비핵화의 유무에 따라서 저렇게 이제 분면을 나눠봤습니다. 근데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 제도적 관계 개선이 있는 상황, 굉장히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사실 저희가 우려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 과거 1, 2차 북핵 위기나 하노이 노딜을 봤을 때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유의하면서 이러한 시나리오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제일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제도적 관계 개선이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ICBM이나 SLBM이 제거되고 즉 대미 위협만 제거되고 대남 위협은 그대로 상존한 상태에서 관계 개선이 되는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때는 이제 확장 억제의 약화나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러한 상황까지 연계가 된다면은 동맹 분리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한국의 핵무장까지 주장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저는 현상 유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완전한 비핵화도 되지 않고 관계 개선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유가 임기가 4년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래의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굉장히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CVID식으로 폐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시기가 오래 걸릴 것이다. 다만 정치적 이벤트 차원에서 북미 간의 대화는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친중 연러 강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하고의 그런 연합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 중러북 연합 훈련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앞서 여러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북한의 이제 제한핵 전쟁이나 전쟁 승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한미 동맹이 굉장히 공고히 돼야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되고 그 연장선에서 확장 억제를 계속 강화해야 된다. 이게 확장 억제나 주한미군 관련해서 여러 우려들이 있는데 저는 이 확장 억제가 만약에 거래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가성비 좋은 동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확장 억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더 공화당 입장에서 핵무기의 그런 역할을 확대되는 핵정책이나 NPR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확장 억제는 오히려 더 강화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미 출구 전략을 북한이 구사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력을 외교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도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혹시라도 있을 미북 간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패싱되지 않도록 우리의 레드라인을 좀 미국한테 동맹국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 박사님 감사합니다. 원래 이상규 박사님이 시간을 잘 지키시는 분이신데 눈이 너무 예쁘게 와서 좀 업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손한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원장님, 센터장님, 실장님, 전화해주신 박용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소개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로 있고요. 안보문제연구소 핵 WMD 대응연구센터장, 내년부터 창설될 핵 전략학과 주임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상규 박사님 발표하시는 거에 대한 토론을 하면 딱 맞는데 오늘 주제 제가 사실은 쉽지 않은 주제이고 또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발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떨리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할 말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상규 박사님 숨가쁘게 발표하시는 거니까 저도 숨이 벌써부터 가빠지는데 오늘 발표는 작년에 정경주 박사님하고 공저한 미국의 경쟁 전략과 군사 캠페인과 관련된 연구의 일부를 좀 발전시킨 것이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회색지대라고 하면 보통은 낮은 단계의 위협이나 변죽을 올리는 위협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취약성을 활용하고 효과를 누적시키고 또 우리의 전략적 중심을 지향하는 간접 접근 전략으로서 회색지대 위협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 의도와 목표가 명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퀴즈 드리면 2024년 이렇게 쭉 많은 것들이 북한이 도발했는데 과연 어떤 것은 회색지대 위협인지 어떤 것은 도발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면 시간이 없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프린트된 책자가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색지대 위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방정책실장님 공동 성명에서 올해 9월 달에 발표한 성명에서 사이버, 전자기 공격 그리고 NLL 상에서의 위협을 회색지대 위협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런 거죠. 평화와 무력 분쟁 사이 어딘가에 있는 회색지대, 공간적인 개념인지 약자가 활용할 수 있는 비대칭적 방법과 수단인지 아니면 간접 접근인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북한의 어떤 행동을 회색지대 위협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다음입니다. 회색지대 위협은 사실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고요. 이게 수준별로 나눠본 거죠. 공세적인 것, 온건한 것, 그리고 지속적인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일상적인 활동으로부터 굉장히 직접적인 군사 활동까지 회색지대 위협은 수준별로 다릅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권위주의 국가들은 보면 상당히 유사한 전략을 전술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표도 비슷합니다. 제가 좀 진하게 표시된 북한을 보시면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북한의 회색지대 위협의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회색지대가 공간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각국은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핵무기 보유를 통해서 우리 쪽이죠. 한미 동맹의 수용 한계선을 더 낮춰서 자신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고요.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한반도에서 핵 보유로 인해서 발생된 힘의 균형의 변화를 이익 균형의 변화로 전환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또 기울어진 상황을 더 추가적인 힘의 균형 변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북한의 목표가 되겠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미국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한 회색지대 전술을 계속해서 구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과 여론전 그리고 심리전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경쟁 국가들의 회색지대 전술 위협을 인식하고 경쟁 개념을 구체화하고 무력 분쟁 이하의 수준에서 경쟁을 상정하고 거기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일단 이야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그림은 잘 아시는 초한전에 나왔던 내용들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것인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이 권위주의 국가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회색지대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전쟁을 기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비군사, 초군사적인 영역과 군사적인 영역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위협 인식에 기초하여 경쟁 개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미국의 상황 인식 변함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경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제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레인을 명확하게 그어놓고 달리기를 해서 결승점에 가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뭐 다른 데서 그림을 그렸는데 쇼트트랙 경기 하듯이 몸싸움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경쟁에서부터 내가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그래서 장기적인 경쟁에서 내가 결국 승리하겠다라는 것이 경쟁 개념이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적들은, 상대방들은 이 중간 영역의 경쟁 공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미국의 군사적인 영역을 보면 평화시에 협력적인 것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영역에서는 있었는데 경쟁 영역에서는 굉장히 약하게 배비되어 있다라는 이런 상황 인식에서 취약성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입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기초하여 북한은 회색지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색지대라고 하면 보통은 그냥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국가에게 중첩 영역이 잘 되지 않는 어떤 특정한 공간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 회색지대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확대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힘의 균형 변화가 나타나면 북한이 요구하는 이익 균형의 변화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요구하는 것도 더 많아지는 것이고 자신들이 인식하는 영역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또 확대되는 것이 회색지대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색지대는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 시간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상황적인 공간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버 우주 영역이죠. 그러니까 닿지 않고 어디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을 것이고요. 시간적인 공간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무력 분쟁 이하에서 충돌 이전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회색지대가 될 것입니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 인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영역들도 상황적인 회색지대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회색지대를 그렇게 개념화하고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는 회색지대의 확대를 가져옵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힘의 균형 변화가 현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위에 있는 그림처럼요.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힘과 이익 균형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상 변경의 비용이 전쟁의 비용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든 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회색지대를 활용하여 그 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참 다행히게도 이 발표문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이 이 내용을 노동신문에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혼합전쟁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하의 노동신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사실은 하이브리드 워페어랑 하이브리드 뚜렛하고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위협하고 또 회색지대 위협하고 약간 좀 사실 개념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그 회색지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결국 혼합 전쟁을 기도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서방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와 유사한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전방과 후방의 개선을 가를 수 없고 비군사적인 수단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신, 경제생활, 사이버 공간 등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론 북한이 고민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압박해오는 것보다 제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영향력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미국과 서방이 침략 전쟁을 하고 있다. 그것이 혼합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노동신문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것 또한 질문입니다. 북한은 왜 도발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이런 분석들을 사실은 학자들이 내놓습니다. 체제 결속의 문제다, 내부 안정성 증대가 필요하다, 무기 개발하다 보니 당연히 개발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우물 쓰레기 풍선과 관련해서 불만의 표시다, 군부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제시한 그 목적은 보면 모두 제한적인 목표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위협은 전략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고, 어떤 목표는 그냥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낮은 단계에서 위협인 것이냐, 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또 전략적인 도발이라 그러면 또 모든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해야 되는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북한은 이 회색지대를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가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의 군사 지휘 통제 체계, 우리의 군사 결심 지원 체계를 모두 교란시키고 거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일상적 경쟁에서 단기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죠. 수단은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치 선전전,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적대적 두 국가론, 그리고 러시아를 대리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수사적 위협, 무력 시위 이런 것들은 계속 해왔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인지전이고, 인지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핵무기를 활용한 강압 전략입니다. 이것들은 결국은 북한이 인지전을 활용한 회색지대 활용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우려하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회색지대를 통한 전략 중심으로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단계에서 변죽만 울리는 위협이 절대로 아니다. 적들은 우리에게 잘 접근할 수 없는 위치를 활용해서 간접 접근해서 우리의 중심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색지대를 통한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행동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요. 비대칭적 능력을 활용해서 비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자신들이 원래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취약성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죠. 행동하면서 역공격 당할 방법도 있고 수도 있고요. 또 국제적인 평판과 위신의 훼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은 한국이 그냥 그렇게 놔두자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위협이니까 놔두자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아래쪽에 있는 비용이 높으니 스스로 제풀에 나가 떨어질 거야, 아니면 장기적으로 급변의 불안정이 북한 내부의 불안정을 더 심화시킬 거야 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사고에 불과한 것이죠.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북한의 이 회색지대 위협이 강조되면 될수록 사실 여기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전략의 취약성이 원래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비전통적 방식의 비군사적 위협의 대응이 사실 저희에게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요. 좀 뼈아프긴 한데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은 작게 실행 역할을 하는 수동성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성적인 고정 불변성 있고요. 네 번째는 북한과 한반도라는 지역 범위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제국가 수단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잘 활용되지 않는 이런 연계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의 오판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재적인 취약성들이 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6가지 정도 제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간 경쟁 양상, 그러니까 적들이 어떻게 회색지대 위협을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협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취약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모든 국력 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이고요. 또 당연히 맞춤형, 중국도 있으니까요. 북한과 중국에 대한 맞춤형 경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또 사회 전반의 회복 탄력성과 포괄적인 경쟁 태세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삼을 수 있는,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미군의 경쟁 개념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목표, 방법, 수단의 의미에서 우리의 경쟁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경쟁 공간에서, 그러니 적들이 회색지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우세를 달성해야 하고, 그 달성하기 위한 3가지 개념, 목표 개념으로 강압, 소진, 조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살펴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강압, 소진,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군사력 운용의 방법, 미군의 이야기로 하면 밀리터리 캠페이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개념들이 있죠. 강압을 위해서는 공약과 신뢰성 있는 군사행동, 소진을 위해서는 비용 부과, 공세적 압박, 그리고 위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국제협력을 유도하는 방법, 그리고 메시지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능력은 몇 가지,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8가지 제시했는데 몇 가지 우리가 능력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목표 개념입니다. 다음입니다. 30초간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회색지대 위협에 우리가 대응하자고 하면 좀 어려운 것들이 군사전략 차원에서 그럼 모든 게 다 전쟁이야. 사실은 초안전에 대한 비판이 그런 것입니다. 야, 이것도 전쟁이고 저것도 전쟁이고 우리가 다 전쟁이야. 범전론이죠. 그거 다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 제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략 목표의 방향성인데 그러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거 우리가 일부러 고조시킬 것이냐 완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각각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 판단 기준과 전환 조건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게 저기 있죠. 군사력 사용을 점진적으로 할 것인지 급속하게 할 것인지 비례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비대칭적인 걸 할 것인지 그러다 보면 군사력 건설의 방향도 달라질 것인데 우리가 경쟁 전략을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전통적인 전쟁만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다음입니다. 네, 핵심 추진 과정은 그냥 4가지고요.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적인 방안에서 다이 요소와 연계를 잘 해야 되겠고요. 다음, 경쟁 개념을 발전시켜서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우세를 달성할 것인가 중요하다. 다음, 전력의 측면에서는 다영역 작전, 아까 말씀드린 우주, 사이버, 인지 정보전을 포함한 능력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다음, 적극적인 군사력 운용을 위한 여건이 필요합니다. 말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공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제시한 저것들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젊은 학자들이 아무리 공세적인 이야기를 해도 해결도 안 되고요. 현실에 입각하면 잘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야만 우리 군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 10초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쉬운 단위로 쪼개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구분합니다. 우리 국방부가 그렇고 합참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복잡하고 어려운 위협에 대응해야 되고 북한이 중국이 이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의 중심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것을 잘 분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성을 강화하고 포괄적으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두 분께서 북한의 핵 위협의 전략과 능력 그리고 회색 시대 도발의 수단과 방식 측면에서 매우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그 내용을 듣고 싶은데 제한된 시간을 드린 것 같아서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보미 박사님과 한국외대 김진아 교수님께서 두 분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대략 한 7분 정도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봄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좋아서 저도 좀 집중하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실 이제 북한과 이제 핵 위협 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상규 박사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내용을 보고 제가 어떤 말을 더 덧붙여야 할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공유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제 공감을 했고요. 전략, 능력, 뭐 취약성까지 그래서 어떤 토론을 해야 할지 이거를 작성하는데도 생각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면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할수록 그 방향이 좀 오랜 기간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또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견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논박하거나 뭐 이러다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 그리고 질문을 좀 던지는 방향으로 토론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많이 공감했던 부분은 이제 좀 제한핵 전쟁 관련했던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과연 이제 북한이 뭐 소규모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딘가에 핵을 터뜨렸을 때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좀 많이 던졌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제 이상규 박사님이 이제 제시한 의견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고요. 일단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은 이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전히 높은 편이고, 북한이 만약에 이제 핵무기를 사용했다고 하면 그게 전략이든 전술이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이미 일단은 전쟁 자체가 다른 양상으로 가는 거고, 이제 전략적 의미는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소규모 피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피해가 적었더라도 북한의 핵무기가 사용된 순간 그걸로 이제 빠른 대응을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북한의 핵 공격이 여기서 종결되는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리고 더 큰 핵 공격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재래식으로만 막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민적 불안감, 또 정부에 대한 비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대응은 핵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핵 공격에 대해서는 재래식으로 보복하는 거는 우리의 미래 억제력을 크게 약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의도대로 어떤 한 번의 핵 공격이 성공하고 그것이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한미 동맹이 공고하게 확장 억제가 유지될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 사용은 오히려 상대가 이제 저항할 요인들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매번 이제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할 때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것을 하고, 우리가 갈등의 모든 국면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듯이 북한 역시 항상 이제 연합훈련을 하고 이제 한미 동맹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작동하는데, 갈등 국면에서 북한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 이제 공감을 했고, 다만 이제 북한이 이런 어떤 군사력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다양한 무기 체계, 플랫폼도 다양화되고 하면서 억제의 어떤 균형점을 자꾸 맞춰가려고 하는 게 오인이나 오발 그리고 이제 어떤 시스템 오류에 의한 어떤 이런 위험성을 더 높인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더 걱정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망 부분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해서 전망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을 찾았습니다. 네. 일단은 7차 핵실험 관련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북한의 핵실험은 거의 기술적 수요 플러스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고려해서 시기를 조율해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은 미지수지만 일단 핵무기 대량 생산이나 초대형 핵탄두, 이건 둘 다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전술핵, 그리고 이제 그 메가톤급 이상의 핵폭발은, 이거는 핵실험은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기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더 이상 이제 북한이 한 번 더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북한의 핵 능력을 캐핑해서 개입을 해서 대화로 뭔가 이런 협상의 뭔가로 이제 생각하는,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했고, 이 올해 3월에 러시아의 반대로 사실 유엔 북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종료가 된 상태, 북한은 나름 반 정도는 사실상 핵보유 의지를 얻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이제 뭔가 북한의 핵 능력을 캐핑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협상의 어떤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 이것보다는 거의 북한 위주로, 그러니까 자기 기술적 수요에 철저히 근거해서 결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술핵을 거기에 대한 플랫폼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핵탄두 소형화 실험의 가능성이 그래서 더 많지 않을까,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가 훨씬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이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인데요. 재정적 목적으로 북한이 이제 파병을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이상규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저는 이제 이게 북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현대전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재정적 상황에서 사실 강한 군대라고 하면은 돈이 많은 나라의 군대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과정인데 북한은 거의 뭐 굉장히 장기간의 복무 과정, 사람을 진짜 갈아넣는 형태로 해서 군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제대로 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로의 파병은 얻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를 해서 빠른 전쟁의 종식 그리고 이제 특히 러시아에 유리하게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하면 북한도 승전국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계산까지 하게 된다면 저는 이 전쟁으로서 이제 참여함으로써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이제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3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냥 공전하는 비핵화 협상이 핵 협상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0병 플러스 알파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다른 유형의 협상도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항상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 정책,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외교든 군사든 한미 동맹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같이 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북한이 더 이상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받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뭐든 간에 북한은 그냥 핵무력 고도화 계속 가겠다라고 한다면 대화할 수 있을까? 핵무력 고도화하고 사실상 핵보유지 공고하고 핵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대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실익이 없는 회담이라면 한두 번 하고 끝날 텐데 이 이후에는 북한 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좀 궁금해서 박사님 생각 어떠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아 교수님 바로 이어서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카이다를 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카이다에 있을 때 저희 선배님께서 항상 카이다의 강점은 집단 지성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라고 불러주셔가지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규 박사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요. 그 팩트를 이제 정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전혀 없고요. 용어와 관련해서 제가 약간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확전 우세 또는 확전 통제 둘 다 사실은 컨트롤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핵무기를 사용하면서 과연 북한이 컨트롤이 가능한가? 확전이 과연 통제가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제한핵 전술이라는 것의 성공 가능성은 실제로 사전적으로 이제 갖춰져야 될 여건이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좀 나오긴 했는데 첫 번째는 제한적인 피해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데미지 리미테이션과 관련해 가지고는 학자들 사이에도 상당히 논쟁이 많은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는 상호작용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과연 북한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그러면은 갖출 수 있을까? 한국의 이제 티어러를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인터랙션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과연 여건으로 맞춰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변수를 좀 공부하시는 그런 연구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의도라는 것이 북한이 비록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그것을 과연 100%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가? 사실은 핵공격 신호로 계속 간주를 하면서 에스컬레이션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공적인 전략의 실천으로 과연 그대로 갈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이 정말 강력할 때만 제한적인 핵전쟁 이 성공이 가능성이 낮아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인 게 글쎄요. 한미동맹이 약한 가운데서도 일단 한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도적인 문제, 그리고 규범을 그리고 규범적인 거, 윤리적인 여러 가지 그것을 위반을 했던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피해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국제사회가 결국에는 이 터부를 건드렸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조성이 될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정책 결정이나 군사적인 대응 방식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0번에 보면은 네 가지 옵션 저는 가능성이 모두 조금씩 다 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별 차이가 없이 좀 낮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가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 1세션 때 심원주 박사님께서 또 군축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군축은 사실은 두 가지 개념으로 조금 나뉠 수가 있어요. 뉴클리어 디스아머먼트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게 폐기와 그리고 결국에는 비핵화로 가는 방향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근데 뉴클리어 리덕션으로 가면 그거는 그냥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뿐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제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뉴클리어 디스아머먼트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서 군비 통제 협상을 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분명히 이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핵 그리고 한미 동맹은 재래 이것을 앞에 올려놓고 군비 통제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보 대 안보 교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별로 많이 없어서 이런 것들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은별 교수님 늘 그러하듯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이해가 잘 돼서 정말 좋은 놈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토론자로 왔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프레이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또 북한의 혼합전쟁 레토릭을 같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굳이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왜 회색지대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져와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셨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회색지대를 확대시키려는 그런 이유에 관해서 지금 뭐 힘의 균형이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현상 변경 비용이 전쟁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에는 주로 뭐가 들어있냐 비용 측면에서의 그런 설명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비용 대 말고도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기대 이익도 분명히 이러한 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북한이 이런 전략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대 비용,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국제 분열을 어떤 식으로 야기를 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달성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랑 조금 매치가 되면서 조금 균형 있는 그런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3장 쪽에 이제 한국군 대응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글쎄 이거를 제목을 딱 빼놓고 그냥 그거만 봤을 때는 회색지대 대응 능력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닌 전반적인 한국군의 어떠한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능력 대비 북한의 회색지대에 특별히 한국군이 취약한 점 이런 것을 조금 더 발췌를 해가지고 그걸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면 훨씬 더 흥미로운 그런 논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전문성 있는 발표에 대해서 날카로운 평가와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세션 주제에 대해서는 플로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질문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두세 개 정도의 질문을 같이 모아서 앞서 토론자분들께서 질문하셨던 것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이나 코멘트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방대 장혁입니다. 간략한 질문인데요, 이상규 박사님. 그 첫 번째 페이지에 김정은의 핵심 위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북한의 핵심 위기, 김정은의
핵심이. 그러면서 체제 생존이라고 그랬죠. 핵심이 과연 체제 생존이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조 또 이제 그러면서 체제 생존뿐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럼 정말 대남적화 전략은 정말 없어진 건가? 뭐 그런 의문점이 좀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과연 그 체제 생존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북한이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박사님이 체제 생존이라고 딱 이게 그 적시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손한별 박사님 맨 앞장에 그러면 무엇이 회색지대 위협인가? 답을 뭐 안 내리신데 답을 좀 내려주시고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통한 그 이렇게 설명하는 게 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GPS 교란이 회색지대라는 건가? 뭐 이렇게 궁금증이 드는데 답을 꼭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분 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예. 저는 사실 그 1세션 때 이미 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다른 분이 질문을 안 하셔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저 이상규 박사님 그 발표 내용을 잘 들었는데 아주 근본적인 저의 그 궁금증은 과연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다시 만났을 때 김정은이 추구하는 최종 북한의 그 협상 결과물은 무엇일까? 엔드 스테이트.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김정은은 종국적으로 추구하는 협상 결과물로 뭘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김정은이 과연 그 CVID를 어떤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보통 우리가 CVID 추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들이 지금 많아지죠.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이미 핵무기, 미사일 고도화의 어떤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권의 그 생존을 걸고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대가를 자기들이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죠. 그래서 전 그걸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규 박사님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35분까지이기 때문에 5분을 드리고 손한별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한 분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규 박사님 먼저. 예, 질문이 상당히 많아서 목이 메이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그 김봉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유형의 협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시나리오 4개 중에서 물론 다른 유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과정 중에 착시 현상으로서 이게 마치 다른 유형의 합인가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결이 있을 수도 있고 모라토리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착시 현상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최종 상태를 항상 생각하고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그런 합의들, 그게 레드라인으로서 좀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말씀드린 중간 단계 합의에서 끝나는, 그리고 상응 조치가 완료되는 그러한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트럼프 1기 때 회자됐던 이제 프론트 로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핵탄두를 먼저 폐기하고 나중에 시설을 폐기하게 되면은 비핵화 모멘텀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 유지시킬 동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리얼 로딩을 해야 된다. 탄두를 마지막에 해야지 이 위협이 끝까지 있으니까 모든 시설을 폐기하고 거기까지 가지, 탄두 먼저 폐기하면은 시설 나중에
생산이 되던 핵탄두는 다시 폐기할 거냐 이런 문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레드라인을 좀 고민할 필요가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결국에는 제한핵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귀결될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상황 가정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전쟁 시도라든가 제한핵전의 그런 발발 가능성이 낮을 텐데 말씀드린 이제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는 가능성은 낮지만 언제라도 완전히 100%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안보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군축은 아까 1세션에서 신범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핵화 협상에서 군축, 디스아머먼트가 됐던 리덕션이 됐던 이게 결국에는 디스아머먼트는 구소련이 주장했던 내용이고 리덕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장했던 내용, 같은 용어로서 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 군축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NPT 국가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합의의 대상을 봤을 때도 맞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 연장선에서 인식하고 있는 군축 개념을 봤을 때도 북한과 핵 군축을 하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우리 스스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혁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김정은의 핵심 이익이 체제 생존이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거를 설정했냐면은 그럼 핵심 이익이라는 거는 비용을 가장 많이 치르는 것이 무엇일까? 북한이 어떠한 상황에서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저는 정권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떠한 뭐 시설을 잃는다거나 부대를 잃는다거나 군사적인 대응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것이 정권 종말이기 때문에 이익이 거기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 NCG에 계속 이제 지난 1년간 참여를 했었는데 그 과정 중에 정권 종말이라는 용어가 우리 선언 정책으로 등장한 것이 그러한 연장선에서 계속 주장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정규 대사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뭐 비핵화의 유무, 그다음에 제도적 관계 개선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비핵화의 대상으로는 여러 가지 상응 조치가 최종 상태로서 주어질 건데 그 과정 중에는 뭐 경제적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 정상화 혹은 평화 체제라든가 종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선행이 돼서 결국에 나타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적대시 정책 북한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도 없어진다고 봤을 때는 관계 정상화가 종국에는 최종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성한 거고 CVID 수용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어려울 것이다.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게 핵 프로그램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게 CVID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 검증이 중요한 그 내용으로서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검증은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신고조차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결국에는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고의 대상을 북한과 미국이 맞추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전제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카이다 밖에서 오신 분들 다들 친정이라고 하시고 사랑을 막 애정을 드러내셔서 저도 얼마나 카이다를 사랑하고 여기 멤버들 좋아하는지 다 아시지요? 네, 두 가지 크게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한테 질문이 많지는 않으셨는데 전시해역제 관련해서 이 제한 핵전쟁 관련해서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선후 관계와 미국이든 중국이든 선후 관계와 관계없이 미중 간의 제한 핵전쟁, 전시 핵억제 이런 개념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 핵 사용 가능성, 제한 핵
그러니까 한반도 핵 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그것이 사용 가능성도 높이고 확산과 여러 가지 그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한 핵 전쟁이라는 건 결국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표, 방법, 수단 면에서 과연 북한이 그럴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럴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한국은 한 발이라도 맞았을 때 과연 제한 핵 전쟁으로 제한 전쟁으로 끝낼 의지가 있는지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더 제한 핵전쟁에 대한 가능성, 한반도에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와 관련해서 한 네 가지 정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위협, 하이브리드 워페어는 저희 군사 개념적으로 굉장히 또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은 사실은 회색지대 그러니까 분쟁 이하의 영역에서 초안전에서 비군사 초군사라고 했던 그 영역들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군사 기획에 통합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평시 군사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전쟁만 준비하고 전쟁을 위해서만 군사력을 준비했다가 전쟁 나서 핵무기 사용되거나 뭐 그래서 그게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끝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미국의 경쟁 전략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오늘 좀 녹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혁장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이 회색지대 위협인지 또 김진아 교수님 말씀해 주신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지 사실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 핵심적인 그 개념으로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강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지전이다 하고 뭐 제가 지금 사실 논문을 발전시키고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질문에 따르면 거기 나열된 모든 것은 다 사실은 회색지대 위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과는 없을 수 있고 효과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들이 목표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취약성을 파고드는 것인지 효과를 누적시키려는 것인지 중심에 접근시키려는 것인지 구분해보면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핵심적인 군사 영역의 외부에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이것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통합적인 군사계획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이 와서 목이 메였지만 열심히 발표와 답변을 해주신 이상규 박사님과 국방대에 계시지만 카이드에 대한 애정이 듬뿍듬뿍 담기신 손한별 교수님의 또 발표와 토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죄송하지만 시간이 돼가지고 혹시 개별적으로 혹시 좀 여쭤보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사실 5분이 초과했거든요. 그리고 토론을 해주셨던 김진아 교수님과 김보미 박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제2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제 토론 사회를 맡아준 5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만 10분 정도 간단하게 장례를 정리한 뒤에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